이제 약간 줌아웃해서 나만 비혼주의자였던 거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저만 그랬던 걸까요?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꽤 많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한 70년대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막 지나갈 때 두발 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 장발족 단속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렇게 머리를 길어도 단속 당하지 않죠. 이렇게 길어도. 네, 이거 접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되게 올라갔어요. 사회가 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사회가 조금 달라진 건데, 예전에는 뭐 김치 한번 담근다 하면은 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김치 담그고, 뭐 반찬 한다 하면 옆집과 나누고 막 그랬었잖아요. 마을 사람들 불러서 막 밥 먹는 일도 되게 많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컬리 시키고 쿠팡 시키고 배민 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기술과 서비스가 되게 발달을 해서 남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되게 개인적으로 바뀐 거예요, 트렌드가.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일단은 여성분들의 일자리도 많지 않았고, 직장을 다닌다 해도 중요한 역할을 잘 못 맡았고, 그리고 다닌다 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복직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게 차별이 많았던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여성의 권리가 많이 올라와서, 물론 지금도 차별이 있지만은 이제 막 결혼하면은 그런 눈치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었죠. 여성분들도 충분히 기업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아이를 낳고서도 충분히 복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많이 마련이 됐죠. 그리고 또 사회의 변화 중 하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먹는 대가족이었다가 그러다 핵가족이었다가 심지어는 요즘에는 되게 1인 가족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됐어요. 그리고 또 놀이터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애들끼리 놀았는데, 요즘은 놀이터 가면, 이거 제가 신기해서 찍은 건데, 아이 한 명당 어른 한 명이 붙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신기해서 찍은 건데, 물론 아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아이가 조금 커도 어른들이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케어를 되게 많이 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고, 아이들의 놀이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TV 보거나 비디오를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뭐 TV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외의 시간은 이제 나가서 놀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걸로 되게 많은 스크린 타임을 애들이 쓰긴 하죠. 그래서 이건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뀐 건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전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육아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물론 기술은 발달해서 육아템이나 뭐 어린이집도 생겨서 서비스도 나아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예전을 생각해보면 아이 대 성인 비율이 한 4대1 정도 되었다고 해요, 문화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근데 요즘에는 한 1대1 정도 됩니다, 아이 대 성인 비율이. 왜 그러면, 예전에는 대가족이어서 아이를 내가 못 보면 삼촌이 봐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고, 또 문화도 되게 푸근해서 옆집에 맡기거나 또는 슈퍼에 맡기거나 뭐 이랬던 게 가능했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부상병인 엄마 혼자서 보통 보고요, 아빠는 보통 일하느라 파트타임입니다. 물론 친정엄마나 뭐 산후도우미 분이 오시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되게 잠깐이고, 친정엄마나 시엄마나 뭐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기에는 되게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옆집에 맡길 분위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맡길 수 있는 슈퍼마켓이 없어지고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는데, 편의점 알바한테 애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아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가 하나 있는 전업주부를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막 TV도 한 12시면 나오지도 않고, 주변에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 할 것도 예전엔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할 것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자아실현과 업무에 쓰는 시간도 크게 크지 않았고, 또 옆집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육아에 써야 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이 하나만 있으면은 새로운 아이를 낳을 여유가 조금 생겼거든요. 정신적인 여유든 물리적인 여유든. 근데 요즘에는 뭐 딩크족 같은 부부들을 보면은, 일단은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뭐 일이 중요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집값이 너무 높은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서울 집값이 10억에서 20억 하는데, 연봉은 뭐 5천 6천인데 그걸로 서울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여유가 훨씬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는 집도 육아에 써야 되는 시간이 예전보다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주변에서 도움이 없다 보니까. 네, 개인주의적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여유, 그리고 또 업무에 쓰는 시간이나 뭐 하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즐기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여유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통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이혼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또 합계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죠.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예전에는 남 맞춰가며 살고 책임이 있고 공동체의 룰에 따라야 되고 더 복잡한 관계였고 때때로는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도 생기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남 도움 안 받아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시되고 또 자유가 되게 중요시되는 시대고 그리고 관계가 조금 더 단순하죠. 그리고 더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합리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비혼주의자였고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도 나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트렌드 중 하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전 이런 거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생태계를 보면은 이 A 생태계는 조금 단순한 생태계고 B 생태계는 좀 복잡한 생태계잖아요. 이때 메뚜기가 아프다, 메뚜기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생태계가 더 취약하겠어요? A 생태계가 더 취약하겠죠. 메꿔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혼자 살면은 위아래 높낮이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리스크가 바닥을 칠 때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요즘에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인스타 보면서 쟤는 돈도 있고 몸도 좋고 일도 잘하고 집도 좋은데 나는 돈도 없고 별로고 일도 잘 못하고 집도 별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위험이 되게 많아져서 한국이 되게 자살률이 높은데 저는 이런 문화의 변화가 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되게 확보를 하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자유가 있는 만큼 연대도 끊어져서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을 받을 확률은 더 낮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이 개인의 자유 추구의 눈으로만 보면은 사실 결혼과 육아의 단점만 보여요. 자유도 줄어들어, 돈도 줄어들어, 뭐 많이 힘들어, 개인이 하고 싶은 거는 못해. 실제로 그건 팩트죠. 근데 그 단점만 보일 텐데 한번 이 색안경을 벗고 개인의 자유 추구라는 거대한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걔가 결혼 출산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책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책임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나쁜 말이 됐고 뭔가 되게 무거운 말이 됐는데 이 책임이 저희에게 주는 장점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만 서로 돌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쟤는 돈도 있고 몸도 좋고 일도 잘하고 집도 좋은데 어떻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일 있어? 바람이나 쐬러 가자. 청소는 내가 해놓을게. 그래서 내가 하한가를 쳐서 바닥을 치려고 할 때 조금 더 끝까지 안 내려갈 수 있게끔 와이프가 적절한 선에서 일종의 생각의 손절을 해주는 거죠. 또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이번 회사 프로젝트 망했어. 난 아무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더 휩쓸려서 내가 가치가 떨어지면 나 아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옆에 그 아이들이 제가 이거 개구리 잡아준 건데 와 아빠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이 밑으로 하한가를 치려고 하는 순간 일이 전부가 아니네. 그래도 나는 가족한테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바닥이 칠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이들은 되게 귀여워요. 귀엽고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금방 잊고 사랑해 줍니다. 네, 물론 아빠한테 떼쓰고 찡찡댈 때도 있고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디폴트로 꽤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아주 작은 일에도 굉장히 열광을 해줍니다. 간단한 종이접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들을 사랑해주고 열광해줘요.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삶에 되게 즐거움이 올라가고요. 또 이거는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시소부부 그림인데요. 이게 서로가 맞벌이를 하는 게 되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쪽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은 뭐 프리랜서나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립을 해볼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 삶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직장을 혼자만 다니면은 그냥 혼자 쉬기에는 조금 무서운데 한쪽이 돈을 벌고 있으면은 여보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벌 테니까 일단 좀 쉬어. 돈은 내가 벌게. 이런 게 돼서 서로 부족한 구간을 상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의사결정할 때도 주식을 막 지금 팔까? 물어보면 아니야 여보 지금 좀 차분하게 생각해자. 나 직장 때려칠까? 아니야 여보 좀 차분하게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혼자 의사결정하면은 혼자 이상한 결정 내릴 때 많잖아요. 내 생각에만 빠져서. 그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좀 보완을 해주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의사결정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오넬 메시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공식 전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는 경기를 지면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다고 해요. 제가 방금 전에 근데
첫째 태어나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이제는 경기를 쳐도 바로 있고 가족과 함께 놀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혼자 지낼 땐 이런 그래프인데 결혼을 하면은 서로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두 그래프를 합쳐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조금 더 완만한 그래프가 돼서 여러분의 최대 하락폭을 좀 더 낮춰주고, 한편으로 이제 I까지 섞이면 이 I가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날이 갈수록 커갑니다. 그래서 나는 쇠퇴하더라도 이 아이는 커가는 느낌을 보는 게 꽤 재미가 있어요. 네, 일종의 스타트업을 하나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합쳐지면 인생이 전반적으로 나는 늙어가지만 우리 집안은 앞으로 상승한다, 라는 앞으로의 비전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책임이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장점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만 덕분에 서사가 쌓인다는 건데요. 사실 연애를 계속 하다 보면 연애 1 끝나면 연애 2 하게 되고, 또 헤어지면 또 연애 3 하고 계속 이렇게 연애를 반복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연애가 거기서 거기 같고, 아 이거 연애 너무 길게 사귀면 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애를 하게 돼요. 이전에 저처럼 말이죠. 근데 가족이 생기면은 다음 연애가 있는 게 아니죠.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이 생기고요. 그 신혼생활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첫째가 탄생하게 되고 둘째가 탄생하게 되고 계속 가면서 노인이 될 때까지의 서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아이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둘째가 생겨나고 둘째가 커가고, 인생의 서사가 쌓이는 게 삶에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사가 쌓였던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게 되고 앞으로가 되게 기대되는, 이 서사가 쌓이는 걸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는 자꾸 1인 기업이랑 뭐 한두 명 되는 소기업 에만 전전하다가 이 가족이 생기고 점점 키워나가는 걸 해보면은 1인 기업이었다가 스타트업을 점점 키워나가서 중소기업 되고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 만족감을 함께하는 느낌? 그리고 모든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느낌? 네, 그 경험이 되게 삶에 주는 만족감이 되게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키워나가면서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 애들이 크고 유치원에 가고,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장애물과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계속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가면 어린이집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거든요. 그거를 계속 부모들은 대처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 인생이 계속 변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1년이 되게 새롭고 재밌어요. 반면에 아이가 없고 심지어 결혼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인생이 거기에서 거기인 느낌이 저는 들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 여행을 가고 새로운 걸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랑 가족과의 관계가 주는 컨텐츠가 진짜 새롭고 흥미진진합니다. 전 이거 비유를 하자면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디아블로는 단계가 액트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액트 1이라는 단계에 있는 거고, 이걸 깨면은 새로운 맵으로 이동하고 액트 2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2로 돼 있죠. 액트 2입니다. 이게 2입니다. 그럼 거기에 새로운 맵으로 가고 새로운 몬스터가 나오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그러면서 레벨이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액트 1이 계속 머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몹들을 다 잡아서 난이도는 쉬워지죠. 혼자 살면 난이도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레벨도 안 오르고요. 새로운 몬스터도 안 나오고 계속 봤던 아이템만 나와서 새로움이 계속 줄어들고, 반면에 내 몸의 나이는 계속 드니까 인생이 점점 더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사가 쌓이고 컨텐츠가 새롭게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뭐냐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만 덕분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도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이게 독거노 노총각 유튜브인데, 이게 이분이 혼자 살면서 막 라면을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면 뭔가 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밥 먹는 걸 이제 캡처한 건데 친구한테 보내니까 거의 길냥이 수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햇반에다가 참치만 먹으니까. 네. 근데 혼자 살면 이런 거 먹어도 한두 끼 이렇게 밥을 떼어도 뭐 상관없죠. 근데 집에 만약에 커나가는 아이가 있다면 이런 밥을 해줘도 될까요? 네, 이런 밥을 해주면 안 되겠죠.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한테 자꾸 요리를 해주게 되고, 요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 요리 실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애들한테 안 좋은 재료로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요리를 하고, 그 건강한 요리를 한 것을 저도 같이 먹게 되니까 같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책임이 생기지만 사실은 저도 좋아지는 거예요. 또 혼자 살면은 이런 원룸에 살고, 또는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막 빌라촌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살 수도 있겠지만, 아이 둘이 있는데 이런 집에 살기가 조금 빡세겠죠. 원룸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 환경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돈 많이 벌어야 되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환경을 찾고 주변 환경도 많이 보게 되고, 혼자 살면은 채광이 조금 안 좋아도 뭐 집이 조금 작아도 대충 사는데, 아이들이 함께 살면은 함부로 안 살고
주변 환경도 보고 치안도 보고 동네 분위기도 보고 인도에 걸어다니기 안전한지도 보고 뭐 여러 가지도 보게 되면서 더 좋은 동네를 찾게 되고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면 저 일단 아이도 좋아지게 되지만 저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저도 따라서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디아블로에서 액트를 넘어가면은 더 강한 몬스터가 나오니까 저도 레벨업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레벨업하게 되면 저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막 혼자서 주말 내내 넷플릭스를 보고 뭐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은 그렇게 지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애들이 가만두질 않고 나가자고 해요.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막 점심을 먹게 되고 막 자연에 가서 놀게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아침부터 햇볕 쬐고 자연에서 몸으로 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거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서 아이를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이 저를 강제로 풀어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좀 화가 나서 찍은 건데 여기 버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앞에서 쌩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걸 신고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신고하면 또 기분 나빠지고 시간 쓰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지낼 때 필요한 쾌적함보다 아이가 같이 살 때 필요한 쾌적함이 더 크니까 장애인 기준으로 뭔가를 설계하면 보통 사람도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자인 아이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게 되니까 더 높은 쾌적함에서 저도 같이 살게 돼서 같이 건강하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쾌적함을 올릴 때 항상 문제를 해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고 결국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덕분에 아이한테서 되게 많이 배우는데 말랑말랑한 사고를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저한테 유치원에서 미로를 배웠다고 미로를 저한테 그려달래요. 근데 저는 일단 미로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라고 하니까 그려봤는데 대충 그려지더라고요. 물론 매우 어설프지만. 그래서 그려주니까 일단 아빠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는 와중에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뭘 찾으러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미로를 그리라고 할 때 누가 들어가서 뭘 찾는 거야?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어른들은 사고가 딱딱해서 그 목표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감수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돼지가 들어가서 돼지가 지금 수박을 찾으러 가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이 삶의 말랑말랑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검게 칠한 점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가지 말라고 칠한 건데 이거를 애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폭탄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너무 신선했어요. 이게 폭탄이라는 상상을 한다고? 어른들은 그냥 막혀있는 신호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풍부한 상상을 하니까 저도 되게 많이 아이로부터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건 좀 단적인 예시지만 아이들은 또 사람을 볼 때 훨씬 더 순수하게 보거든요. 어른들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지 뭐 스펙이 있는지 뭐 유명한 사람인지 이런 걸 보잖아요. 아이들은 훨씬 더 순수하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진짜 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그런 내면의 본질을 조금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도 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또 덕분에 내가 소중했음을 기억하고 삶에 감사하게 된다는 건데 겨울에 팥죽을 만든 거거든요. 팥죽을 만들기 위해서 새알을 빚는 건데 애들하고 새알을 빚으면서 이제 주말을 보냈어요. 이것도 재밌었는데 이게 어떤 걸 기억하게 했냐면 이게 저 어렸을 적 비디오인데 그 어렸을 적에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이제 송편을 만들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까먹고 있다가 이거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할 때 되게 행복하고 온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막 어른이 돼서 살다 보면은 이런 기억들을 다 까먹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오늘 못한 거, 그리고 또 뭐 SNS 보면서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거에만 되게 포커싱이 되는데 이런 게 생각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게 행복했었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때 나 행복했었지 이런 걸 기억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목욕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문어가 있는데 이 문어를 만지던 촉감도 막 기억이 나요. 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데펴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물속에서 놀 때 행복한 기억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때 이런 거 하면서 행복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건 최근에 애들이랑 같이 물놀이를 했던 건데 이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또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이건 제가 물풍선으로 놀이를 하다가 옷이 다 젖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옷이 젖은 상태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웃으면서 옷을 갈아입혀서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또 옷이 젖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바로 또 갔어요. 10분 만에. 그때 할머니가 되게 속상해하면서 옷을 갈아입혀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기억이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머니 내가 그때는 이해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고마워 그런 생각이 이제서야 제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돌봐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너무 고맙고 세상이 이렇게 내가 많은 도움으로 내가 지금까지 자라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 혼자 지낼 때는 이건 놀이터면 놀이터지 생각을 했는데 이 놀이터를 하나하나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기까지 의사결정을 한 뭐 아파트 위원회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애들이 공원 가서 놀면은 이 공원을 만들어준 사람은 고맙고 데크 만들어준 사람은 고맙고 이렇게 이 모든 자연에 대해서도 고맙고 이런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혼자 살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나한테만 포커싱 돼서 나는 이게 별로고 내가 부족한 점만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 어렸을 적 추억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과 다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왔고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 이런 배려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삶이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삶에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좀 하나의 감정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종합하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고 했는데 책임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주고 나를 또 소중히 여기게 해주고 세상을 확장시켜 준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되게 자유가 중시되고 책임은 되게 나쁜 거야 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책임이 이런 측면도 있다. 자유도 좋지만 책임도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공유하고 싶었고요. 근데 이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나 오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바람 좀 쐬러 갈까? 오늘 좀 쉴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한쪽이 한쪽을 이용하는 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럴 때는 나 오늘 힘들어 하면은 여보 근데 나 지금 놀러 가려 하는데 애 씻기고 재워줘 하면서 한쪽이 계속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되면은 제가 말한 모든 장점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어하면 잘됐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뭐라고 말 다 했어 하면서 둘이 그냥 아주 상극인 상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말한 이 모든 책임의 장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기를 둘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하나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가능해요. 엄마가 아이를 보면은 한 명이 자유롭게 어디 갈 수 있어요. 나 저기 모임 좀 다녀올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의 에고와 자유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 지금은 에고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여보 애 좀 봐줘. 나 저기 모임 좀 다녀올게. 그때 엄마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애 둘을 보라고? 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빠도 결국 육아에 참여해야 돼서 100%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혼주의자에서 사상 전향을 한 게 둘째가 생긴 이후로부터였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듯이 저는 둘 낳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부모 본인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면 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춤이냐면은 서로 잠재의식이 결합한 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느낌으로 추는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이 이만큼 있고 잠재의식이 이만큼 있을 때 이 잠재의식이 결합되는 게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온갖 것이 다 결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휴지 놓는 방향, 젓가락 놓는 방향, 화장실 갈 때 타이밍, 뭐 보는 영화 취향, 뭐 침대에서 잘 때의 뒤척이는 정도, 뭐 옷을 고르는 스타일,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추천하는 경우는 이 잠재의식이 잘 결합되는 경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저는 생각의 뿌리가 똑같은 사람일 때 결혼을 추천을 하는데 그래야지 충돌이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의 뿌리가 비슷한 경우는 되게 친구 같을 때 서로가 친구는 서로 습관이 비슷하고 사고가 비슷한 친구잖아요. 근데 제 연인인데 한편으로 친구 같기도 해. 이 사람이랑 늙어서도 상관없이 잘 놀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전 결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별 설명 안 해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 나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또는 이 영화 재밌겠다 하면 그거 바로 동의하고, 저 사람 뭔가 써야 하는데 하면 똑같이 느끼고, 그런 것을 비슷하게 생각할 경우 전 결혼을 되게 추천하고, 그리고 이게 다 맞는데 지금 결혼하면은 조금 이르더라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경우에는 전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과 얘기하면 진지해지고 삶을 책임지려 하는 눈빛이 바뀔 때, 주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와 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화나거나 기분 나빠도 대화로 풀려고 할 때, 화나거나 기분 나쁜 일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커플이더라도 그때 대화로 풀려고 해서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아 나갈 때, 그때 저는 결혼을 추천을 하고요.
반면에 결혼을 비추하는 경우, 제 주변 케이스를 쭉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비추하는데 습관도 다르고 친구 같진 않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면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는 결혼을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어리고 내 말을 잘 따라,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경우나,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사람한테 의지하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예쁘거나, 또는 나이가 어리고 잘생겼거나,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하거나, 또는 내 취향은 구린데 이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면 난 더 멋진 취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일종의 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이익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는 결혼을 비추합니다. 누구는 결혼을 물론 현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거든요. 내 말을 잘 따르던 사람인데 안 따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외부 환경은 바뀌거든요. 근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슷한 생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잠재의식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진짜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추하는 경우 하나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될 것 같다, 네,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가야 될 것 같다,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뀌려다가 마음만 상할 수 있어요. 또 이 비추하는 경우, 지금 대충 나이가 차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을 때, 전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을 높게 생각하고 자기의 짝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도 나와 너무 다를 때, 이해를 못할 때, 이때도 결혼을 비추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회피하거나 혼자만의 상상을 하거나,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못 보던 모습이 있다, 조금 쎄한 느낌이 있다, 이것도 결혼을 비추합니다. 그리고 화났을 때 폭력적이거나 정상적 행동을 하지 않다, 또는 외면하고 잠수 탄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화났을 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파국으로 다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좀 비추를 해요. 그래서 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준 하나를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게 물어보면은 답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던 피터슨의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위한 조언인데, 제가 했던 생각과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혼은 엄청나게 폄하당하는데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자녀가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동반자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무엇에 관해서든지 엄청나게 열광하고, 새로운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영상 봐주시면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주장은 여기까지고요. 여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고하시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스케일 채널의 초기 구독자였다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